안녕하세요, 푸딩맨입니다. 오늘은 좀 기본 중에 기본을 한번 공부해 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좀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조금 복잡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영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사실 주식은 기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보조지표라는 걸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기본만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용어를 보면 보통 지지선, 저항선, 뭐 추세선 이런 용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 어, 이제 지지선이랑 이제 저항선도 종류가 있어요. 이제 가로적인 지지선이 있고, 가로적인 저항선이 있고, 추세적인 지지선이 있고, 추세적인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가로적인 지지선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세적인 지지선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주가를 봐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추세적인 지지선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맞닿는 부분을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그 주가의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 점을 받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연결해 놓은 지점을 어, 지지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놓은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가로적인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적인 지지선과 저항선 중에 어떤 게 더 굴곡이 더 심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변동폭이 클까요? 물론 이제 그 가로적인 변동폭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가로적인 흐름보다 변동폭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식을 하는 걸 보면 보통 이런 추세적인 거를 많이 만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관심이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가로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뉴스가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관심을 받고 있거나 그런 주식보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아무 뭐 뉴스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주가만 그냥 변동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로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뉴스가 뜬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크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 눌림이 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눌림이 뜨기도 하고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하락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올라가다가 항상 좀 보면 이런 쪽에서 사실 관심을 딱 받았을 때 바로 매수하시면 좋은데, 항상 보면 어느 정도 어, 조금 나중에 잡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런 정도 아니면 이런 정도에서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도에서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하락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 하락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항상 작더라도 항상 빠르게 느리게 잡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흐름을 한번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트로 한번 봐보는 게 좋겠죠. 차트로 봐보면 제가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런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하락적인 추세가 나오죠. 하락적인 추세가 나와요. 그러면 그 맞닿는 부분을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그 지지선을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저항선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똑같이 저항선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닿는 지점을 연결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타점은 어디냐면 이런 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타점은 어디냐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제 하다 보면 추세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가로적인
부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제가 지지선만 그릴게요. 하락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게 가로적인 부분으로 변경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그런 지지적인 부분을 이렇게 받치게 되면 다시 이제 상승의 추세로 변경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세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변경이 되면 가로적인 부분으로 변경이 되고, 가로적인 지지선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받치게 되면 그게 추세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받치는 부분, 이게 받치는 부분을 매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항선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아래는 이렇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반동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 추세선이 깨지면, 이런 추세선이 이제 깨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깨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지지선으로 변경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다시 변경이 되고, 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추세선으로 변경이 되고, 다시 이제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부분을 받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는 왔다 갔다 이제 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럼 매도 해야 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쳐다보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지선에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점은 딱 확실하게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지선에서 매수한다. 그럼 우리가 매도해야 될 타점은 어떻게 되죠? 저항선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두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그냥 딱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하락의 추세선을 그립니다. 하락의 추세선을 그리고 그 하락의 추세선을 맞닿는 부분 있죠? 그림판으로 그릴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로의 이제 추세선의 지지선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매수해야 될 타점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추세선 이제 저항선은 어떻게 돼봐요? 저항선도 똑같이 위에 고점에 고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항선 같은 경우는 지지선 같은 경우는 맞닿는 부분을 매수하지만, 저항선 같은 경우는 맞닿는 부분까지 안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결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윗선과 윗선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더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회비용이란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그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매수해야 될 타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맞닿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만, 매도해야 될 타점은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변수가 없어요. 항상 변수를 없게 만드는 게 주식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변수를 없게 만드는 게 주식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파는 거는 우리가 조금 변수 없게 매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정확한 타점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볼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추세선을 연결을 합니다. 추세선 연결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 연결이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양봉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양봉,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선을 받치는 곳, 그 부분이 받쳐지는 걸
보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양봉에서 매수하는 거겠죠. 왜냐면 받치는 걸 보고 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고요. 이제 저는 측면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예측이냐 아니면 우리가 확신이냐. 예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음봉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양봉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음봉에서 샀어요. 이런 음봉에서 사게 됩니다. 이런 음봉에서 사게 되면 예측이죠. 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측을 보고 사는 건데 장점이 있겠죠. 음봉에서 하면 장점은 뭐냐면 양봉의 그 첫 양봉이 튀어나오잖아요. 첫 양봉의 길이만큼 더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절선이 좀 짧다. 예.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선을 못 받치게 돼요. 못 받치게 되면 사실 이 음봉이 깨지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양봉으로 이제 받쳐서 그러지 만약 양봉으로 안 받치고 이런 식으로 깨져버린다. 깨져버리면 내가 어느 순간 그냥 매도를 이렇게 손절을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손절선이 되게 짧고요. 양봉의 길이만큼 하나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봉에서 사게 되면 이 양봉의 길이만큼 하나를 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날에 종가에 팔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근데 그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예측이에요. 올라갈 것 같다는 그리고 그 아랫부분을 받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이라는 단어가 넣을 수가 없고 이런 확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에서 사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는 거냐면 이런 양봉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양봉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점이 있죠.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래를 지지선을 받치는 걸 보고 샀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있고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확신이라는 게.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손절선이 커요. 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양봉의 아래를 지지선으로 잡고 매도를 때리거든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깨지면 이제 그 손절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지지선이 나오게 되면 이 양봉의 길이만큼 손절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손절선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음봉이 떠버리면 손절선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절선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더 좋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주식에 조금 경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음봉에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분할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이 차이도 좀 다르다고 봐요. 본인이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음봉이 더 낫다고 봐요.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왜냐면 사실 본인이 어차피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잖아요. 어차피 손절을 안 하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해서 먹을 생각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더 계속 싸게 사는 게 당연히 양봉에서 사면 더 비싸게 사겠지만 음봉에서 이렇게 사면 어떻게 보면 양봉보다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평단이 낮아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봉도 사실 마음의 안정은 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음봉처럼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음봉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손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사실 옛날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때쯤이면 항상 음봉에서 많이 샀거든요. 좀 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양봉에서 많이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 그때는 되게 복잡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음봉이 더 좋다고 봐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게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음봉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볼 건데, 나중에 이제 지지선인 저항선이 나중에 가가지고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들어갈 거예요. 훨씬 복잡하게 들어갈 건데, 지금 이렇게 조금 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런 설명들이 되게 귀에 잘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본부터 잘 다져주시고, 이렇게 주식에 좀 커리큘럼을 좀 밟아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해볼까 해보면, 캔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캔들에 이제 종류가 있을 거고, 캔들의 뭐 크기, 뭐 캔들의 어 의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캔들은 왜 이런 종류가 나오고, 왜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며, 왜 이게 뭐 영망치형이라든지 뭐 잠자리형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단어는 외워본 적은 없어요. 외워본 적은 없는데, 어, 딱 보면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윗꼬리가 나왔다든지, 왜 윗꼬리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망치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지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딱 그 가운데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윗꼬리가 남아지면서 떨어졌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캔들이 가운데서 뜨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